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재미있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작은 고물상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실화사연 새로 올라온 걸 챙겨보는 게 일터의 낙으로 삼고 있어요. 남이 쓰다버린 철근들, 각종 쓰레기들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 딱히 재밌을 일이 없는데 사연들 듣고 있다 보면 힘든지도 모르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에겐 큰 도움을 주는 유튜브예요. 이참에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얼마 전에 엄마 제사가 있었어요.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이번 제사에는 유달리 엄마가 많이 그리워요. 그래서 그 그리운 마음을 이곳에서 털어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살아온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엄마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다 놓으려고 했을 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세요. 안타깝게도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제 곁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아내와 아이들 덕분에 무탈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고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아버지가 엄마를 믿지 못해서 그 이유로 싸움을 거셨어요. 요즘 말로 의처증이라고 하던데 아버지는 그 의처증 증세가 아주 심했어요. 저 자식 애비 누구야? 솔직하게 말해. 그러면 이제 안 때릴 테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용수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수가 당신 아들이지 누가 아들이냔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얼굴을 봐봐. 내 얼굴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당신 좋다고 따라다녔던 그 새끼랑 얼굴이 똑같아. 말해. 너 나랑 결혼하고도 그 새끼 만났지? 그렇지? 제발 이제 그만 좀 해요. 당신이 솔직하게 말하기 전에는 나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해도 날 속일 수 없어. 차라리 날 죽여요. 그렇게 나를 못 믿겠거든. 그냥 죽여. 쇼하고 있네. 네가 그런다고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아? 어림도 없어. 아버지는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랑 아버지랑 판박이라며 닮았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니라며 제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만 했어요. 결혼 전 엄마를 따라다니던 남자가 있었는데 자꾸 그 사람이 제 아버지일 거라고 우기면서 엄마를 괴롭혔어요. 모진 말들과 욕설을 일삼았고 그걸로도 모자라 굴다까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되어 온 부부싸움에 저는 이미 익숙해졌고 바로 옆에서 싸우고 있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잠자코 있을 뿐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울기도 했지만 매일 싸움이 일상처럼 벌어지니 저도 감정이 무뎌진 거죠. 가까이 사신 할머니 댁에 갈 때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야 어린애처럼 웃고 장난치고 그러지 집에서는 아버지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히 지냈어요. 엄마 아빠 어제도 싸웠냐? 네 할머니. 아휴 나쁜 놈. 또 네 엄마 괴롭히고 있지? 네 애비는 대체 왜 그러는지. 어릴 때 지 얼굴이랑 이렇게 똑같은데 왜 자꾸 아니라고 난리치는 거야. 내 아들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닮다마다 아주 빼다 박았구만. 술이 문제야. 술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아휴. 할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버지는 어린 게 나댄다고 머리에 꿀밤을 먹일 뿐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거나 저에게 웃어주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의심 같은 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남의 장식인 저를 안아줄 이유가 없는 분이었죠. 참 지긋지긋한 오해였어요. 언젠가 동네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을 두고 한 말이었고 그 말대로 엄마가 죽게 되자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뚝 멈췄어요. 제 나이 10살 때 일이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날을 똑똑히 기억해요. 그날 역시나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어김없이 엄마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야 이년아, 남의 씨 받아서 왜 집구석에 들어왔어? 나 엿먹이려고?
내가 너 때리고 욕하니까 당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들어왔으면 발 닦고 자요. 하! 이거 봐라. 이제는 내 얼굴도 본체만큼 무시하네? 너 누가 그렇게 살래, 어? 난 할 말 없으니까 어서 씻고 자라고요.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10년 가까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화풀이를 당하고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아버지는 엄마를 또 때리기 시작했어요. 나 이년이 어디서 고개를 꿋꿋하게 세우고 말이야. 퍽퍽. 그 작은 몸에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머리가 굵어진 저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버지께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눈에 불이 나올 것처럼 저를 노려보면서 같이 때리기 시작했고, 제가 맞는 걸 본 엄마는 아버지께 또 달려들었어요. 때리지 못하게 팔에 매달린 엄마를 아버지가 세게 부딪혔고, 그 바람에 엄마 몸은 날아가 넘어졌는데 바닥에 쓰러진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엄마. 저는 급하게 엄마에게 갔어요. 미동도 없이 정신을 잃은 것 같은 엄마를 챙기는데 내 손에 뭔가가 묻었어요. 살펴보니 제 손바닥에 시뻘건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그 피는 엄마의 뒤통수에서 흘러나온 거였어요. 엄마. 저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당황한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에 취했지만 당황한 기색의 역력한 아버지는 손을 엄마 코 가까이에 갖다 댔는데 몇 번이나 확인을 하더니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죽었어. 정말 죽었어. 바닥에 푹 쓰러지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있기만 했죠. 저는 울면서 아버지께 병원에 가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일 생각도 않고 여전히 멍하게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 제가 밖으로 나가 옆집 아줌마에게 일렀어요. 그리고 곧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엄마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경찰차 소리가 밖에 들리자 아버지는 저에게 무서운 얼굴로 엄포를 놨어요. 절대로 내가 밀었다는 말 하지 마. 알겠어? 이 새끼, 울지 말고 대답해. 내가 밀었다고 말하면 너도 가만히 안 둘 거야. 알겠지? 네. 그래, 방에 들어가. 네. 위에 도착한 경찰에게 아버지는 엄마가 넘어져서 TV 내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말을 했어요. 절대로 부부싸움도 없었고 단순 사고라고 하며 우는 척까지 했어요. 경찰이 저에게까지 와서 사실 확인을 했고 저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렇다고만 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엄마의 죽음은 단순 사고로 처리가 되었어요. 엄마를 죽인 범인인 아버지는 가짜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앞에서 슬픈 척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약하게만 느껴졌고, 하루아침에 저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사고사로 처리가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며 수군거렸어요. 언젠가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고. 사고가 아니라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들을 해댔죠. 사람들도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엄마의 죽음은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은 묻혀져 버렸어요. 엄마가 죽고 저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됐어요. 근처에 계신 할머니가 반찬을 가끔 해주셨고 나머지 살림은 모두 제 몫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엄마 장례식이 끝난 뒤 아무렇지 않게 일을 다녔고 저녁마다 술에 치들어 집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저녁을 먹었는지 학교는 잘 다녀왔는지 그런 것들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발 닦고 곧장 방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더 이상 저를 때리진 않았죠. 욕도 하지 않았어요. 달라져도 사람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말이 있죠.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말이요.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불안하기도 했어요.
폭풍전 고요처럼 언제 사람이 돌변해서 저를 몰아칠지 몰라 늘 두려웠어요. 그런데 저를 몰아치기는커녕 말 한마디, 유언 한 소절 없이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너무 웃기죠? 저를 역 밖에서 경찰에게 숨길 때는 언제고 엄마를 죽인 죄책감에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죽어버리다니. 저한테 별다른 말도 없이 밤사이 수면제를 수가 잔뜩 먹고는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어요. 죽은 아버지를 발견한 건 저였고 얼마 뒤 구급차와 경찰이 와서 상황을 수습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또 몰려와 저를 보며 수군댔어요. 부모가 차례대로 죽어나간다고요. 복도 지질이 없지. 날 때부터 지혜비한테 맞고 살더니 이제는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가 됐다며 저더러 박복하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때문에 부모가 단명했다며 저더러 재수없다는 말도 했고요. 부모를 차례로 잃은 저를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 없이 구경하기 바빴어요. 아버지가 죽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충격을 받으셨고 그때 쓰러지셨는데 그 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계셨어요. 일어나지 못한 할머니를 대신 제가 식사를 준비해서 할머니를 챙겨드렸어요. 반찬을 만들지도 못해 밥을 지어서 김이랑 김치만 반찬 삼아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저녁 드세요. 그래, 네가 또 밥을 했구나. 반찬이 없어서 어째? 김이랑 김치 있어요. 오늘은 옆집 아줌마가 미역국을 끓였다고 좀 주셨어요. 저런, 고맙기도. 내가 어서 일어나서 너를 챙겨줘야 하는데 도통 일어날 수가 없다. 할머니 아픈 거 나으면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래,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자, 어서 먹자. 네.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 밥상 앞에 앉았지만 할머니는 몇 숟가락 뜨지를 못하셨어요. 입맛이 없으신지 물에 말아 겨우 드셨고 반 공기도 채 비우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지만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결국 할머니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 엄마처럼 맛있는 걸 해주지 않아도 살뜰히 챙겨주지 않아도 다 괜찮았어요. 그저 누워 계신 게 다였지만 그렇게라도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어요. 다른 거 바라지 않으니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시는 것. 제가 할머니께 바란 건 그거 하나였지만 할머니는 결국 제 곁을 떠나버리셨어요. 잠을 자듯 그렇게 조용히 곁을 떠나셨죠. 할머니 자요? 이제 일어나서 밥 먹어야 하는데 계속 잘 거예요? 할머니. 꿈쩍도 않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던 그날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해요. 돌아가셨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믿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깨우며 말을 걸었죠. 제 눈에는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결국 일어나지 않는 할머니 곁에 가만히 누워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저 세상에 진짜 혼자가 됐다는 것이 슬프기만 했어요. 저녁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오신 이웃집 아줌마에게 발견돼 할머니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발견이 됐고 그 곁에 정신을 잃고 누워있던 저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때 옆집 아줌마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할머니와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았고 가족들이 다 죽었지만 저의 삶은 계속되었어요. 아무도 저를 거두어줄 사람이 없기에 10살에 공화원에 입소를 했어요. 그때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입소 당시 제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표정도 없이 그저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반복적인 일상을 계속 살아갔대요. 고아원 선생님은 제가 충격으로 말을 못하게 된 줄 알았는데 1년 뒤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말도 못하고 죽은 듯이 지냈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제가 참 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오빠, 잘 있어. 왜? 어디 가?
나 입양되어 내 새부모님이랑 떠나. 그래? 잘 됐네. 건강하게 지내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응, 알았어. 부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오빠랑 헤어지는 거 슬퍼. 슬프긴 씩씩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만나면 되지. 나중에 어른 되면 오빠 만날 수 있어? 그래, 나중에 어른 되면 만나자. 응? 알겠어. 나 오빠 보고 싶어도 꼭 참을게. 어른 되면 우리 만나는 거야 꼭? 그래, 꼭. 키가 크고 나이가 많았던 저는 입양이 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살면서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마음 잡고 살 수 있도록 제가 챙겼었는데, 그 아이들이 입양에 떠나게 될 때면 저랑 헤어지는 걸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 역시 입양이 되어 새 부모님이 생기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좋진 않았고요. 어쩔 땐 그 아이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가족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요.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가족 말이에요. 마음을 준 아이들을 몇 번이나 입양 보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챙기지 않게 됐어요. 버림받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을 준 아이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들어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을 주지 말자 싶었고, 제 성격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더 외로워졌고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니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편해서나 봐요. 당장 먹고 사는 건 그곳에서 해결이 되니 그런 쓸데없는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과 어울리지 않은 채 꾸역꾸역 살아가다가 드디어 성인이 되어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고아원 퇴소가 눈앞에 있으니 조급증이 생겼어요. 퇴소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기만 했어요. 원장 선생님, 저 계속 이곳에서 살면 안 될까요? 저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용수야, 우리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왜요?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되는데요? 너는 이제 다 자랐잖아. 어려운 다른 아이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선생님,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고아원을 제 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제 집이 아닌데, 잠시 얹혀 사는 곳이었는데,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걸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퇴소했어요.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나를 받아줄 사람 하나 없는 냉정한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지원해준 얼마의 돈으로 방을 구하고 집 근처에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을 시작했어요. 주유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는 일은 단순해서 힘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서 조금씩 용기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주유소 금고에서 돈이 없어진 거죠. 주인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먼저 의심했어요.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사람 중에 주인 말고 경리가 있었고, 점장과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경리와 점장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잠시 일하다고 빠진 알바들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저는 금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에 당연히 안심하고 있었지만 제일 먼저 의심받는 건 저였어요. 사장님,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이 중에 신원이 제일 불안한 건 너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금고 열 줄도 몰라요. 거짓말 하지 마. 어제 네가 금고 근처에 얼쩡거린 거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 진짜 아닌데. 정말 아닌데. 저는 억울했어요.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고아원 출신이라서, 부모가 없는 아이라서. 그래서 제가 더 의심이 된다는 사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말았죠. 증거도 없으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윽박을 질렀고, 결국 저는 하지도 않는 일로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당연히 잘린 저는 그달에 일한 알바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일로 저는 새로 일자리를 얻는 게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또 꼬투리를 잡아 해코지랄까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방 안에만 지내게 되었죠. 내 주변에만 반복적으로 일어난 죽음들로
제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신감과 자존감들은 바닥이었고 불안 증세를 할 수 있는 이들이 없었어요.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갖고 있던 돈들은 떨어지고 월세는 밀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물만 마시며 버틴 지 며칠이 지나고 저는 아무런 의욕도 없이 멍하게 누워 있었어요. 고아원을 퇴소한 이후로 제가 지내는 방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하늘 아래 제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에 더욱 외롭기만 했고 내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무기력하게 누워서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총각, 안에 있어? 나 집주인, 문 좀 열어봐, 총각. 집주인이란 소리에 월세 때문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얼굴을 마주쳐봤자 좋은 게 없다는 생각에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각, 총각. 마치 제가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어요. 안에 있었네. 어쩐지 신발은 있을 것 같더라고. 네, 안녕하세요. 월세 때문에 오셨죠? 월세? 아, 밀리긴 했지. 돈 생기면 그때 줘. 괜찮으니까. 네? 이것 좀 먹어봐. 고구마인데 구운 거.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총각주려고 갖고 왔어. 이걸 저한테 왜 주냐니? 먹으라고 주는 거지. 저녁 아직 안 먹었지? 동치미도 시원해서 맛있대라. 같이 먹어. 알았지? 고맙습니다. 고맙긴. 먹고 쟁반은 밖에 놔둬. 나중에 내가 챙길게. 그럼 쉬어. 아주머니는 저에게 군고구마와 동치미 그릇이 담긴 쟁반을 주고 가셨어요. 금방 구웠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보면서 문득 허기가 밀려오더라고요. 바로 좀 전까지 죽을 생각만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래서 허기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머니의 마음 씀씀이에 바로 허기가 몰려왔어요.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어요. 노랗게 익은 고구마 한 입이 입안에 들어가고 그 따뜻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입안 가득 고구마를 깨물고 꺽꺽 울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고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도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릇에 담긴 고구마를 다 먹을 때까지 울고 또 울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적극적으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마 저에게 고구마를 건네시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매일매일 제 방에 찾아오셨고 별거 아닌 이유로 제게 말을 거셨어요. 처음엔 쭈뼛쭈뼛하던 저도 점점 익숙하게 대화를 하게 됐고 아주머니와 식사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저는 점점 아주머니의 따스함에 마음을 내주게 되었어요. 용수야, 저녁 먹자. 네, 무거운데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안 무거워.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인데 맛있겠지. 상추 좀 싸서 밥 많이 먹자. 고맙습니다. 오늘 일 알아보러 간 건 어떻게 됐어?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정말? 잘 됐다. 아르바이트라고 했지. 네, 직장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너는 웃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차분하게 잘해서 직장도 잘 구할 수 있을 거야. 당분간 알바하면서 직장도 계속 알아보자. 네, 고맙습니다. 고맙긴. 어서 먹어. 매일 저녁을 아주머니와 함께 먹었어요. 아주머니가 혼자 먹기 싫다면서 밥 한 공기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된다고 하시며 같이 먹자고 하셨죠. 남편은 일찍 사별하셨고 아들은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하시며 혼자 사셨는데 하숙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저에게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저기 아줌마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월세도 안 받으시고 저녁도 챙겨주시고 저는 돈도 못 드리는데. 왜? 내가 너한테 무슨 흑심이라도 있을까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한테 잘해주실수록 아줌마 손해잖아요. 손해라는 생각 안 해. 네가 나랑 저녁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은데?
나는 네가 내 아들 같아. 널 보면 내 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거든. 아들이요? 내 아들도 너처럼 웃는 게 예쁘고 말도 차분하게 잘했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아줌마는 아들 얘기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제가 하숙하러 들어와서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시며 오히려 고맙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날 저도 아주머니께 제가 살아온 지난 날을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깜짝 놀라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속상해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마침내 이야기를 모두 끝낸 뒤 아줌마는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셨어요. 혼자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네 엄마 해줄게. 네? 나는 네 엄마하고 너는 내 아들하고 우리 그렇게 하자. 아줌마,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이 세상 살아보자. 고맙습니다. 고맙긴 부모 자식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소리 말어 아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슬퍼서 외로워서 울었던 그 울음이 아니라 입가에 웃음이 나오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그동안 울 때는 늘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기에 그래서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날 이어 아줌마와 저는 엄마와 아들이란 호칭으로 서로를 불렀어요. 여전히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무겁거나 힘이 필요한 일은 제가 나서서 도와드렸어요. 쉬는 날에는 함께 장도 보러 가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새빨간 내복도 사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추억을 쌓아갔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왠지 마음 한켠엔 죄송스러움이 있었어요. 제가 능력이 되지 않아 월세도 내지 않고 밥도 계속 얻어먹고 있었거든요. 월급을 받아 식비를 드렸지만 아들한테 무슨 식비를 받냐면서 돈을 거절하셨어요. 아줌마의, 아니 엄마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불편하더군요. 엄마는 저더러 나중에 성공하면 좋은 거 많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드리겠다 다짐을 했죠. 엄마는 늘 웃으면서 지내셨어요. 살아온 삶이 순탄하진 않으셨을 텐데도 슬픔 따윈 모른다는 듯 웃고 사셨죠. 제 눈에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존경스럽기까지 했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런 엄마를 괴롭혔어요. 일찍이 과부가 된 엄마를 동네 남자들이 짓궂게 괴롭히고 그랬어요.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린다거나 길에서 엄마를 만나면 데이트하자면서 능글맞게 말도 걸고 뜬금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와 어슬렁거리기도 했어요. 제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동네를 나가면 눈길 주는 남자들이 있었죠. 그런 게 싫었어요. 엄마를 제가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는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엄마가 저랑 살림이 나서 산다면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말을 믿지 않아 저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어이, 오늘도 새서방이나 장 보러 가냐? 과부 주체의 능력도 좋아. 어린 놈 맛보니까 어때? 좋아 죽겠지 뭐. 우린 이제 거들떠도 안 보겠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리게 말하는 걸 들으며 저는 화가 났어요. 참지 못하고 그 인간들에게 달려들었는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실컷 두드려 맞고는 엄마가 나서서 말려준 덕분에 겨우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엄마는 쥐어 터진 제 얼굴에 약을 바르며 표정이 굳으셨고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인간들 그러고 다니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야. 질 나쁜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왜 나서. 그래도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참을 수 없어요. 안 참으면 네가 그래도 그 사람들 못 이겨. 그냥 조용히 사는 것도 방법이야. 우리가 떳떳한데 왜 휘둘리는 건데. 그래도 저는 못 참아요. 엄마한테 그런 인간들 가만히 못 봐요. 엄마한테 부끄러웠어요. 그놈들 말도 못하게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는데 결국 제가 얻어 터졌으니까요.
엄마한테 듬직한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다음엔 꼭 본때를 보여주겠다 생각했는데 길거리에서 또 마주치게 됐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거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엄마? 과부가 왜 네 엄마야? 과부라는 말도 그만하시고요. 왜 사람을 괴롭혀요? 하, 이것 봐라. 너 지난번에 덜 맞았지? 한 번 더 때려줘? 때리기만 해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라 이놈아. 경찰서장이 내 불알 친구야. 쥐뿔도 없는 놈이 입만 살았지. 너 오늘 내가 참교육 시켜줄게. 이리 와. 또 3대1로 싸우게 됐어요. 그날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싶어 주먹을 달려봤지만 결국 코너로 몰린 건 저였고 또 죽지 않을 만큼 맞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말리는 사람도 없어서 심하게 맞았고 병원에 실어갈 정도로 심하게 다쳤어요. 엄마가 소식을 듣고 병원에 오셔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경찰서장 친구라더니 사실이었는지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또 엄마한테 패를 끼치고만 저는 생각을 달리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엄마를 지킬 수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엄마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성공을 해서 그때 엄마 곁에 다시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엄마한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꼭 가야겠니? 그냥 여기서 살면서 성공할 수는 없어? 저 여기 있으면 엄마께서 곤란해지실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떠나는 게 맞아요. 사람들 말 신경 쓸 게 뭐 있어. 그냥 우리가 아니면 되는 거지. 저 엄마한테 꼭 은혜 갚을게요. 꼭 성공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엄마도 건강하게 계세요. 용수야. 그렇게 엄마와 이별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엄마 곁에 머물고 싶었지만 가진 것도 없이 엄마 곁에 있으면 민폐만 끼치고 엄마를 지켜드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10년 뒤 저는 저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엄마를 다시 찾게 됐어요. 엄마를 떠나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할 때 우연히 고물상에서 일을 하게 됐고 죽자 사자 일만 했어요. 자는 시간도 쪼개면서 계속 일을 했고 덕분에 저는 5년 만에 독립을 해서 작은 고물상을 차리게 됐죠. 멋들어진 다른 일도 많겠지만 고물상도 충분했어요. 장사라는 게 자기 하기 나름이잖아요. 내 장사라 생각하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 미친 듯이 또 일을 했고 그 결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고물상도 넓혀서 꽤 이름 있는 상사가 됐어요. 30평대 아파트를 계약하던 날 드디어 엄마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 업신여기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마련한 아파트에 엄마를 모시고 싶었죠. 제 계획을 들으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상상만으로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는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아끼는 승용차를 몰아 엄마가 계신 집으로 향했어요. 한 손으로 들기 힘든 과일 바구니까지 사서 집으로 갔죠. 10년 만에 찾은 집은 세월의 흔적이 늘어나 많이 나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웠던 집을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며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얼른 엄마를 보고 싶어서 대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용수 왔어요!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알았던 엄마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엄마를 다시 부르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집에 사람의 온기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비운 것 같은 느낌이 이상했어요. 급히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란 안에만 나오고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마음이 조급해졌죠. 저는 옆집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요. 이게 누구야?
아는 얼굴인데 누구시오? 저 예전에 옆집에 살던 용수예요. 기억하시겠어요? 아, 옆집 가부랑 살림 차렸던 총각? 살림 아니에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집이 비었던데. 그 여자 암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어. 암이요? 언제요? 어디 병원에 있는데요? 한 2년 됐나? 발견이 늦었어. 그때 말기라고 하던데 아직 살아있나 몰라. 병원에 입원한 지 꽤 됐지? 아직 죽었다는 말 안 들리던데 살아있지 싶어. 그 여자 얼마나 독해. 독한 걸로 소문난 사람인데. 하긴 가부되고 아들 죽고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거 보면 독까지 독해.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저와 엄마를 살림 차렸던 사이로 알고 있는 여자들을 보니 속이 천불이 났지만 당장은 엄마를 찾는 게 급한 일이라 서둘러 몸을 움직였어요. 병원이라니, 암이라니, 믿기지 않는 소리에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병원 이름도 정확하지 않아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동안 찾아뵙지는 못해도 안부 전화를 꾸준히 했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걸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다는 엄마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계신 지 한참 됐다니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그 병과 싸웠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혼자 그렇게 지내시게 하지 않았을 텐데 눈치 없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려준 병원에 가서 엄마를 찾았는데 다행히 그 병원이 맞았어요. 말기암이라 의식도 없이 당장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병실에 조심스레 들어갔어요. 엄마는 제가 온지도 모르고 눈을 감고 자고 계셨고 같은 병실에 계신 분들은 눈 뜨는 날이 거의 없다는 말을 했어요. 너무나 야인 모습, 뼈에 가죽만 붙어있는 모습이었지만 분명 엄마였어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친엄마보다 더 친엄마 같은 엄마. 해준 것도 없이 받은 것만 생각나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고 앉아있자니 드디어 엄마가 눈을 떴어요. 저는 바로 일어나 엄마와 눈을 마주쳤어요. 엄마 나 기억해요? 용수? 맞아요 엄마, 나 용수야. 용수가 왔어요. 보고 싶었는데 왔구나 우리 용수. 엄마 왜 여기 있는 건데? 왜? 미안,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뭐가 미안해? 왜? 이제 안냐고 때려 죽일 놈이랑 원망하지 뭐가 미안해? 이렇게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죽기 전에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늦어서 죄송해요.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해요 엄마. 저는 엄마를 부르며 오열을 했어요.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엄마의 생명. 그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엄마를 부르고 싶어 부르고 또 불렀어요. 엄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따스하게 바라봐 주셨고 어느 누가 봐도 우리는 엄마와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어서 나와요. 내가 엄마 모시 집을 샀어. 30평이나 돼. 엄청 넓어. 정말이야? 가보고 싶다. 가면 되지. 얼른 나와요. 어? 내가 침대로 사고 엄마 화장대도 사줄게. 옷도 많이 사서 옷장에 꽉 씌워줄게요. 엄마는 그냥 낫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아들 엄마 너무 기쁘다. 결국 이렇게 잘나서 돌아왔어. 약속했잖아 엄마. 그래 내 아들 장하다. 엄마. 엄마는 저를 내 아들이라고 해줬어요. 네, 아들. 다정한 그 소리에 저는 또다시 오해를 했고 제 울음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감으셨어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가 찾아간 그날 숨을 거두고 마셨어요. 엄마 눈 떠. 엄마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돼. 엄마가 죽은 걸 알고 괴로움에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구르는지도 모르고 통곡을 했어요. 엄마를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 엄마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달리 엄마는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겨우 성공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엄마는 기다려주시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친엄마,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두 번째 엄마. 사람은 언젠가 이별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별의 순간이 저에게 너무 빨리 왔어요. 예전 누군가 저에게 했던 말대로 제가 재수가 없어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순간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나쁜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됐어요. 저는 엄마 말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했어요. 네,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던 우리 엄마를 성심을 다해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성공해서 꼭 좋은 거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게 결국 장례식이라니 제 인생도 참 기구와 같다 싶어요. 엄마의 마지막 하는 길 좋은 것만 해드리고 싶어 최상급으로 모두 준비했어요. 유구를 모시는 것도 납골당보다는 수목장이 좋다고 해서 비싸고 좋은 나무로 해서 볕 좋은 곳에 모시다 드렸어요. 그렇게라도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생전에 좋은 걸 못 해드려 그게 한이 됩니다. 엄마는 재산을 모두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스치듯 만난 인연인데도 아들이라는 말을 지켜주셨죠. 저는 엄마가 살던 그곳에 집을 새로 지었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놀러가서 며칠 푹 쉬고 오고 그러고 있어요. 엄마가 저더러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기에 저는 슬픔을 딛고 살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고 자식도 둘이나 낳았어요. 내 친부모처럼 살지 않기 위해 당당한 부모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만난다면 엄마 말 잘 들었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꼭 칭찬받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구한 제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